작은 서점. 어느 날 공중 집회소의 홀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이미 노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 첫 문장으로 열어봤습니다. 주인공 프랑스 소녀는 베트남 메콩강을 건너다가 연상의 중국인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1930년대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듀라스의 자전적 소설이죠. 책에 대한 내용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한 주 저희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20여 년간 법정을 오간 법조인이자 또 한국 추리문학 대상을 수상한 도진기 작가의 사회재판인데요.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재판, 이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문학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해외 문학팀 두 분 모셨습니다. 민음사 편집자 유상훈님, 김민경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 최윤정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작은 서점은 저에게 큰 서점입니다. 저를 성숙하고 성장시켜주니까요 하셔서 너무 참 이게 글 참 잘 쓰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곧 1년이 돼 가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1년 사이에 엄청 성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책 이야기하고,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은 처음 시작 같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벌써 1년이라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배미라 님도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얘기 고맙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이 책 얘기 어떻게 너무너무 재밌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거든요. 네. 자, 두 분이 가져오신 책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상훈 편집자님의 사심이 듬뿍 담아있는 책인데요. 네.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딱 그때 우리가 이제 하자 하면서 그때 유상훈 편집자님이 이 책 때문에 뭐 민음사를 들어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어떤 책이에요? 본인 인생에 있어서. 약간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인문학 보면은 달리 대학교를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도서관에 많이 다녔는데. 네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전소설 위주로 많이 읽었어요. 그 현대소설 말고. 근데 그때 우연치 않게 예전 어렸을 때 그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제인마치에 포스터가 걸려있던 게 되게 이제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의 원작이 되는 소설이 있는 걸 알았지만은 이게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심지어 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해적판으로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약간 좀 추억에 젖어서 뭔가 기억 속을 헤매면서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도 글을 쓸 수가 있구나. 되게 되게
발자크나 막 그런 작가들은 되게 막 인물이나 이런 구성을 진짜 막 지루할 정도로 막 하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시적이고 인칭도 마구 변하면서 맞아요. 네. 현재와 기억을 막 오가는 그런 방식의 글쓰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거를 엄청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프랑스 어문학을 네. 그 부전공으로 선택하게 됐거든요. 아, 이 책, 이게 뭐 인생을 많이 바꿔놓은 책이군요. 네. 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대기업 비슷한 데서 일하다가 저에게 없는 재능이 돈 버는 재능인데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네. 두 가지를 되게 고민했었어요. 네. 일단은 듀라스의 연인을 가진 출판사와 서울에 있는 출판사 중에 골라야겠다 했는데 딱 민음사가 운 좋게도 딱 서울에 있고 네. 듀라스의 작품도 갖고 있어서 어허. 썼다가 그냥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듀라스가 이끌어준 연인의 책이 인연이 되어서 네네. 지금까지 우리 유상훈이란 이름이 민음사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얘기 자체가 되게 재밌네요. 네. 네, 놀랍게도 근데 네. 논픽션 팀으로 뽑혀가지고 전 논픽션을 뽑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 연인 얘기만 엄청 하고 왔는데 그러면 이 듀라스라는 작가, 마르그리트 듀라스, 사실 이 작가 자체도 굉장히 이 예전에 사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데, 자, 그러면 작가 소개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단 마르그리트 듀라스라고 하면은 1914년에서 태어나 1996년에 작고한 분인데 네. 프랑스 문학사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매혹적인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래는 생계를 고려해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식민지청에서 근무하다가 1943년 결국 글을 써야겠다는 강렬한 욕망에 휩싸여 철면피들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마르그리트 듀라스, 이 연인이요. 약간 자전적 소설이라면서요. 물론 이제 허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진짜 다 몇 퍼센트가 본인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하면서 저는 계속 읽었는데. 네. 예, 앞서 말씀드린 어떤 양력만 보면 되게 재미없게 보이는데 사실 이분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대목은 연인에서도 막 18살, 15살에 늙어버렸다고 얘기하듯이 거의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인도차이나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인도차이나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건 맞아요. 네. 태어나기도 했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그러니까 베트남 사이공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본명은 원래는 마르그리트 도나디웨인데 듀라스란 필명을 쓰게 된 건 아버지 고향 듀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그냥 지명을 붙여서 경기도 상훈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네. 경기도 상훈 하니까 확 와 닿네요. 이 이름이 어떤 경기도 의미인지. 고향이신가요? 아니, 서울이. 근데 이 인도차이나에서 이제 겪었던 이 기억이 사실 연인뿐만 아니라 전생의 모든 작품에서 거의 아주 편린이지만은 조각조각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다가 결국 연인에서 가장 솔직하게 써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시절이 왜 이 작가에게 큰 어떤 상은 어떤 원형을 남겼냐고 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 그때는 다 인도차이나로 통칭되던 식민지여서 이제 지금 캄보디아에 해당하는 땅을 불화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사기당하듯이 불화를 받아서 결국 소금밭이어서 농작물을 키우고 이게 전혀 불가능한 완전 쓸모없는 땅을 불화받아갖고 가족이 성공을 꿈꾸고 왔다가 전부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큰아들한테 광적으로 집착하고 큰아들은 또 너무 이계를 받으면은 또 삐뚤어지잖아요. 그래서 맨날 도박이나 아편하면서 이제 막 깽판을 치고 이러다가 그래서 작은 오빠와 이 둘이서 이제 되게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유년 시절에 어떤 원형, 가족에 대한 어떤 애증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더불어서 이제 15살 때 어떤 중국인 부호, 아마 제가 이름이 아마 베트남계로 알고 있어요. 베트남계
중국계 베트남인. 그래갖고 지금 그 듀라스의 실제 삶 얘기죠. 예. 지금 소설이 아니라. 네. 네, 이게 너무 다 섞여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가 이제 어떤 이제 첫사랑 아니면 어쨌든 막 그 소설 속에서는 이건 사랑이 아니야라고 부정하지만 결국 일생일대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 이거 실제 그 동양인과의 사랑이 있었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어떤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계속 다뤄요. 근데 한 번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발언하진 않았는데, 물론 이제 태평양을 막는 제방이라고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쓴 작품이 있어요. 그 태평양을 막는 제방이 그 앞서 어머니가 그 쓸모없는 땅을 사가지고 매번 그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네네. 제방을 쌓고 허물어지면 또 쌓고 네네. 그 과정을 담은 소설이라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인과 관련된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연인에서는 사실 그건 다 드러내고 이제, 네. 이제 이 사랑과 그 어떤 이 중국인 연인과의 어떤 그 어떤 경험을 위주로 쓴 작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아마 본인이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거의 이제 만년에 들어서 가장 솔직하게 쓴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거장이 되어서 사실은 공쿠르상 후보에 올랐을 때 과연 받을까 그랬는데 공쿠르상이 이례적이게도 벌써 거장이 된 작가에게 이 상을 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치게 되고 43개 언어로 번역되고 영화까지 되면서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듀라스의 삶 자체가 그냥 소설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파란만장한 유년 시절을 보냈을까. 이 듀라스가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또 나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그쵸 막 되게 막 처참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경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또 작은 오빠와의 약간 좀 그 비평가들이 분석하기에 되게 근친상간적 관계를 가졌다는 심리적이든 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연인에서 나오는데 그 오빠의 죽음은 영원한 신비로 남아 있다고 하면서 그래. 자신의 유년 시절은 이제 다 잊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되게 그 연인과 이 작은 오빠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드러나서 가족 관계에서도 특기할 만하고 네. 이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또 프랑스로 돌아와서 활동하다가 이제 그 나치가 점령하잖아요 프랑스를. 네. 그래서 그때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다 이런 격동의 시대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너무 뭐 그래갖고 아무튼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그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로베르 앙테르무라는 첫 번째 남편인데 결국 이제 그분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이제 죽을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고통이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발표되긴 했지만 여기서 바로 이제 이 듀라스의 중요한 모토 중 하나인 네. 고통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아, 진짜 그 1914년 태생이면 온갖 그 전쟁들을 거치면서 너무나 힘든 나날들이었을 텐데 그 고통들을 다 글을 쓰면서 네. 잊으려고 애썼던 그런 작가인가요? 또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진짜? 근데 네. 이분은 또 듀라스는 네. 뭐라 그래 사랑 없이는 또 못 사는 분이라서 그래요. 네, 모든 작품들이 그 사랑 네. 연애도 더럽게 연애도 엄청 많이 하고 심지어 사랑 로베르 앙텔무가 네. 가서 괴로운 동안에도 딴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가 있을 그래요?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만년이 되어서 이제 혼자 남았을 때 듀라스가 의지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술이랑 바로 이제 그 되게 27살의 청년 그러니까 본인이 66살일 때 만난 27살의 청년 네. 그 얀 안드레아랑 되게 두 가지가 이제 만년을 그랬구나. 종합하는 두 가지 기둥인데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마리그르트 듀라스의 물질적 삶이라는 네. 그 에세이를 보면은 이 술을 말도 못하게 마셔요. 하루에 한 병은 기본이고 거의 그냥 쓰러질 때까지 계속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동성애자이지만 자신의 팬이었던 그 양 앙드레와 동거하면서 그 계속 또 어떤 또 알 수 없는 그 듀라스만의 불가능한 사랑을 서로 나누며 글 쓰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얀 앙드레아 슈타이너라는 작품을 쓰기도 하는데 네. 정말 이분은 이제 사랑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욕망이 그래서 이 연인의 이게 굉장히 고스란히 녹아 있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하실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줄거리를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얘기 들으셨던 이야기와 조금
어떤 부분이 겹치는지 생각하시면서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배경은 1929년의 프랑스령인 베트남입니다. 거기에서 프랑스 소녀인 나는 15살인데요. 메콩강을 건너는 나룻배 위에 서 있던 그 소녀를 보고 부유한 중국인 남자가 접근을 합니다. 근데 아직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그냥 눈 마주침만 있었을 뿐인데도 이 소녀는 직감해요.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저 남자는 나에게 사랑을 주겠지만 나는 그것을 아마 받아줄 수 없겠지. 하지만 그 사랑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인종적인 차이도 있지만 남자의 아파트에 안내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욕망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이유가 이제 조금씩 나레이션처럼 영화로 치면 조금씩 풀리는데요. 이 소녀의 가정이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네. 교사인 어머니가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는데 큰 오빠와 작은 오빠 그리고 막내인 소녀 이렇게 있는 집인데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어머니는 큰 오빠에게만 너무 집착을 해서 다른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큰 오빠는 도박, 아편 뭐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 그냥 삶을 탕진해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맹목적인 사랑이 독이 된 케이스죠. 네. 그 아래에서 작은 오빠와 나는 너무나도 불행했다. 뭐 이런 서술들이 계속 조각조각 나오고요. 가장 크게 이제 그 소녀가 가족을 놓아버리게 되는 계기는 18살쯤에 작은 오빠가 폐렴으로 인해 사망을 했다고 나오고 그때 작은 오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큰 오빠도 죽었고 내 안에서 어머니도 죽었다. 나는 이제 가족이 없다라고 다짐을 할 정도로 그 소녀한테는 엄청난 그런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인데요. 네. 그렇게 불행한 가정 속의 구성원으로 놓여있는 이 소녀는 사실은 그 남자를 엄청나게 사랑했다기보다는 네. 이 불행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에 도달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나는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서술이 나오거든요. 네. 빠져나오는 데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지 그 상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끝이 보이는 파국이 보이는 비극적인 이 남자와의 관계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문장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소녀의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네. 노년이 된 프랑스인 그 소녀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뒤라스의 자전적인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 70대의 나이 많은 여자의 음성으로 나레이션이 쫙 깔리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낭독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혼자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책을 했는데 그 목소리를 흉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70세의 노인이 된 할머니가 15세의 그 사랑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70대가 내가 됐을 때 15세의 그 사랑 감정을 내가 제대로 묘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꾸 막 화자가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시점도 막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네. 게 이 작품의 또 큰 어떤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화도 좀 같이 이렇게 보면서 네. 다시 한번 그 이해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했었는데 장자크 네. 아노의 그 영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 영화도 굉장히 유명한 1992년에 이제 예. 동명의 영화가 나와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제인 마치와 배우 양가희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은 제가 지금 거의 한 4번, 5번? 몇 번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 번 찾아서 네. 읽게 되는데 영화는 제가 딱 한 번 보고 안 봤어요. 영화보다는 책이 훨씬 더.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번에 이 연인이 불편함이 없이 읽힐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콩가루 집안을 묘사하는 것도 네. 되게 수위가 높고 그 서로 인종이 다른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와 15살 소녀의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게 사실 되게 불편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노년이 된 내가
회상하는 시점으로 이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공감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책으로 읽는다면. 하지만 영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떤 성적 욕망, 에로티시즘 여기에 좀 지나칠 만큼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거기에 외설 시비가 많이 휘말리고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92년도 요 당시에 그때만 해도 저도 미성년자에서 못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26년에는 절대로 나오지 못할 영화이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살짝 저는 좀 그 영화를 떠올리면 조금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그 작품성이 뛰어난 건 그 문학인데 이거를 좀 영화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불필요하게 좀 외설적이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데 디라스가 사실 히로시마 내 사랑 이런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 디라스의 문장들은 영상으로 표현되긴 좀 어려운 쪽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서사가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 느낌들 이런 거를 짧은 문장으로 치는데 그걸 영화로, 영상으로 표현하는 데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장작 한호의 봅니다. 그 연인의 그 시작 부분은 근데 저는 영화를 먼저 봐서 그런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를 이 감독이 이렇게 표현했구나 막 무릎을 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좋아하죠. 그 차 안에서 손가락이 닿는 이런 장면들은 그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에만 있는 책에는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영화를 사실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다. 근데 이제 책을 읽으시는 게 좋겠다. 저처럼 영화만 보셨던 분은 꼭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제가 맞아요. 이제 건져온 문장 중에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펠트 모자를 쓴 소녀가 강물에 레몬빛을 온몸으로 받은 채 난간의 팔꿈치를 괴고 나룻배의 가판 위에 홀로 서 있다. 남성용 모자가 그 장면을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그것이 유일한 색깔이다. 안개가 뿌옇게 서린 강 위의 태양. 그 태양의 열기 속에 강기슭은 지워져 보이지 않는다. 강은 수평선과 맞닿아버린 것처럼 보인다. 강은 유유히 흐른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다. 몸속에서 흐르는 피처럼 수면에는 바람 기운조차 없다. 저는 이 문장 읽으면서 바로 아주 대표적인 그 제인 마치가 그 항상 그 묘사되는 그 모습 그 배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 장면이잖아요. 와, 이거를 영화 감독이 이렇게 잘 표현했구나. 저는 이런 부분 참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어판인가 영미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책을 펼쳐보면은 그 과거 사진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그걸 너무 그 모습으로 찍은 것도 있나 그럴 거예요, 사진이. 그리고 저렇게 똑같이 저런 모습으로 찍은 사진도 있어요. 네. 그 표지에 있는 제인 마치 얼굴. 그게 듀라스의 사진을 다시 따라한 건데 근데 정말 보면은 그 장자카노 감독이 그 특히 디렉터스 컷까지 나오면서 너무 그 에로틱한 장면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찍어가지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90년대 당시에는 항상 그게 약간 마케팅 포인트 어그로성으로 맞아요. 외설인가 예술인가 막 네. 이거 꼭 붙어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알력에 의해서 더 그쪽으로 이제 마케팅이 됐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런 거 그거를 좀 차치하고 생각하면은 정말 영상화가 잘 된 작품이에요. 그 메콩강과 그 더위와 열기와 그 이상한 막 땀에 젖어 있는 그런 촉감까지도 막 전달되게끔 되게 잘 만든 영화라서 예, 저는 나중에 프랑스로 돌아가는 배에서 그 녹턴인가 그게 나오잖아요. 그거 나올 때도 엄청 울었어요. 울었어요? 네. 이상훈 편집자님의 정말 인생 작품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다 울 것 같아요. 울었다니까는 할 말이 없네. 그래요? 장자카노 감독, 제이마치 양가휘 주연의 연인 OST 중에서 메인 테마 라망 더 러버죠.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자, 민음사의 김민경, 유상훈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쓴 듀라스의 이제 인생 자체가 소설이라는 얘기를 아까 전에 이제 했었는데 듀라스의 이름이 필명이라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름은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아니라 마르그리트 도나디웨라는 이름인데 듀라스는 이제 아버지 고향인 듀라에서 따와서 자신의 필명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본명은 한 번도 쓰지 않고 필명으로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도 이제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시나리오 작업도 했어요. 히로시마 내 사랑. 그렇죠? 네. 뭐 영화인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네,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해서 감독으로도 활동했다고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이유는 그 영화들이 정말 특이하기 때문인데 실험적이고 그냥 파도 치는 바다를 뭐 1시간 내내 찍으면서 남녀가 서로 막 동문서답하는 그런 작품도 있고 히로시마 내 사랑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그 알랭렌의 히로시마 내 사랑은 이제 스크립트 각본 작업만 해가지고 그나마 여러 가지 뭐 장소 변동이나 뭔가 약간 좀 다이나믹한 게 있는데 되게 진짜 정적인 작품들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ASMR 시조인가 막 이런 것처럼 되게 독특한 작품을 많이 찍어서 그 영화 감독으로서도 이제 프랑스나 이제 유럽 뭐 영미권에서는 이름을 알렸지만은 그 일반 대중이 알기엔 좀 너무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아서 아마 좀 낯설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면 그냥 뭐 명작, 고전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실험 정신이 대단한 소설이었다면서요. 네. 애초에 이제 프랑스는 그때 누벨바그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누보로방도 같이 소설에선 일어나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또 이제 살아냈던 작가이거든요. 그 정중앙에서 자신은 어느 사조에도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은 되게 그 실험적인 문학이나 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프랑스에서 가장 풍부히 발전했을 때 또 거기서 많은 열매를 싹 틔운 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연인은 뭐 재밌는 연애 소설일 거다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읽다 보면 정말 내 인간의 어떤 심연에 있는 그 고통들을 정말 세련되게 풀어내는 그런 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책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전 정말 특이했던 게 여기 소설의 주인공들 이름을 한 번도 쓰질 않은 것 같아요. 이름 없는 거 맞죠? 네. 엄마의 이름, 오빠들의 이름 없어요. 왜 지금 주인공의 기숙사 친구 한 명만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그녀의 오빠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제가 뭐 이게 듀라스의 막 그거를 막 심도 깊게 얘기하기는 좀 외람될 것 같고 누보로망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어떤 주인공의 이름과 어떤 개성이 딱 캐릭터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누보로망 계통의 작가들이 가장 먼저 파괴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처럼 줄거리엔 중심이었기 때문에 줄거리를 버리고 그럼으로써 나와 뭐 독특한 특정한 인물의 이름도 다 지워버려서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문학에서도 약간 조금 실험적인 작품들이 K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런 것에 거의 그 운동에 함께 출발했던 작가로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서사의 어떤 복잡성과 다채로움을 더 강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냥 어떤 이름 있는 어떤 존재면은 너무 내 자전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너무 지시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한 어떤 한 어린 존재의 어떤 정신 자체를 묘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되게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익명의 화자로서 익명의 주인공으로서 많이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노인이 기억하는 게 이렇게 딱 어떤 선상의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 그다음에 자꾸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독서에 좀 방해를 좀 받았어요. 근데 한 두세 번 읽으면 이게 확 이해가 되겠죠?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헤매는 게
일부러 그렇게 썼다고 생각해서 네. 이게 왜 왔다 갔다 하지?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이게 지금 소녀가 몇 살이라는 거지? 하는 거를 의식하면서 읽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SNS에 매일매일 쓴 글을 네. 한쪽씩 읽는다는 느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소설인 맞지만 네네. 그 안에서 큰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기보다는 그 한쪽씩 기억의 편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그래요. 보는 네, 느낌으로 읽어서 말씀해주신 것들이 막 엄청나게 어렵게 저는 느껴지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이게 문장이 되게 쉽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네네. 문장이 되게 짧고 단순하고 맞아요. 네. 이렇게 깨끗한 문장들로 이어져 있어서 그 순간순간 이거를 이게 지금 언제일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서사적인 시점에서 회고하면서 읽는다기보다는 이때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이었구나. 요거에 집중을 하면서 읽으면은 조금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보다는 네. 감정을 따라서 감정을. 읽다 보면은 맞아요. 그 네. 감정에는 어떤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좋은 표현들을 해주신단 말이죠. 같이 말이었어요. 복잡하긴 해도 또 버지니아 울프의 저번에 델로웨이 부인하고 또 다른 느낌. 그건 좀 힘들었죠. 거긴 이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아요. 그 델로웨이 부인도 했었지, 맞아요. 네. 그렇다면 뭐 이 정도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름들은 등장하지 않지만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네.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읽을 땐 잘 몰랐던 부분이 처음에는 사실 이 남자와의 사랑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읽는다면 여러 번 거듭해서 읽을수록 사실은 이 소녀가 정말로 사랑한 것, 정말로 마음 깊이 진실되게 사랑한 사람은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와의 어떤 그 미칠 듯한 애증, 그리고 어머니를 너무 증오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사랑을 갈구하고 했던 것에서 네. 지쳐서 잠깐 쉬고 싶어서 선택한 게 그 남자와의 어떤 일탈적인 사랑이 아니었나 싶고 그 남자랑 사랑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가족을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떠나오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네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머니와 큰오빠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작은오빠와의 관계, 어머니와 나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쥐고 있어서 사실은 그 뒤로 어머니를 다시는 보진 않았다. 내가 아들을 낳고 프랑스에 돌아가서 잠깐 봤지만 그 뒤로 교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진짜 그 일흔이 된 노인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계속 맞아요. 느껴서 네네. 읽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어떤 어머니와의 애증이 진짜 잘 드러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인물은 그 소녀가 바라본 어머니였어요. 막 그런 거 있죠. 어머니가 막 무슨 사업 같은 거를 해보시려고 병아리를 600마리를 사와서 네. 사실은 그 적외선 조절을 할 줄 몰라서 그냥 방치했다. 네, 네. 그래서 그 썩는 냄새가 집에 진동을 해서 한 끼니도 토하지 않고 먹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서술이 끝나고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만 그런 어머니 밑에서 큰 15살의 섬세하고 글쓰기를 꿈꾸는 작가를 꿈꿨던 그 가녀리고 섬세했던 여자애가 어떤 상처와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 하는 게 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네. 다시 읽으면서는. 네. 그렇군요. 혹시 유성환 편집자님은 어느 캐릭터가 가장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민경 편집자님 말대로 어머니란 캐릭터가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 어떤 첫사랑이 내 사랑의 원형이 된다는 네. 그런 되게 낭만적인 맹신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의 사랑의 원형은 사실 어머니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앞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될지가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되게 원형이 진짜 어떤 화상 자국처럼 계속 남아서 되풀이된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어머니의 그런 막 너무 안쓰러운 모습과 너무 막 괴물 같은 모습과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엮이면서 그 괴로워하는 그 약간 좀 양가적이고 모순적이고 약간 좀 애증이 뒤섞인 그 관계가 사실 이 듀라스가 훗날 다 쓰게 되는 심지어 중국인과도 갖게 되는 어떤 불가능한 사랑의 원형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나중에 쓴 물질적 삶이라는 에세이집에도 이렇게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결국 장례도 다 치러줘요, 이 사람이.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사실 나 이제 신경 안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신경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 그거예요. 이 사람의 그 어떤 사랑 없이 못 살고 계속 그 중국인 거에 사람도 계속 부정하잖아요. 이건 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사랑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랑을 부정하는 이 행위 자체를 다 어머니한테서 기원을 하고 결국 끝까지 떠안고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 중국인과의 사랑이 드레스 작품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착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 이제 기숙사 친구 HL 이름이 뭐였죠? HL이라고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풀네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친구의 존재가 엘렌인가? 그죠? 예. 유일하게 이름이 있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계속 그냥 간간히 어떤 영향력이 전체 흐름에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주인공은 욕망과 어떤 생존을 위해서 불안한 그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간혹 등장하는 그 이제 기숙사의 이 친구 HL은 여자가 봐도 너무나 예쁘고 깨끗하고 그쵸? 그냥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5살의 이 여자 주인공이 가장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 이 친구야 이렇게 이상적인 막 이데아 같은 어떤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계속 여기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걸 좀 대비시키는 좀 그런 캐릭터여서 좀 눈여겨 좀 봤었어요. 예. 책으로 꼭 이 작품을 만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맞아요. 표현들이 참 그래서 아마 우리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낭독을 좋은 좀 아름다운 그 장면들 뭐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심리적인 묘사도 굉장히 섬세하고요. 근데 저희가 신기하게도 네. 서로 얘기를 나눈 게 아닌데 같은 거 뽑아오셨어요? 아니요. 상훈 편집자님이 가장 첫 도입부를 준비해 오시고 제가 가장 마지막 부분을 준비해서 그렇게 차례대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여러분들. 네. 저는 연인의 이 앞부분 도입부가 수많은 소설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도입부 중 하나로 손꼽힐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같이 읽어야 되겠다. 네. 진짜 읽는 순간 그 시간의 모래시계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장면인데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공중 집회소의 홀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이미 노인이었다. 그는 자기소개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전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당신은 젊었을 때 더 아름다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 당신 모습이 그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금의 당신, 그 쭈그러진 얼굴이 젊었을 때의 당신 얼굴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종종 나는 나 혼자만 간직하고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한 적 없는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한다. 그 장면은 황홀한 기운에 감싸인 채 항상 같은 침묵 속에서 펼쳐진다. 나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이미지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나를 매혹하는 장면이다. 나의 삶은 아주 일찍부터 너무 늦어버렸다. 18살에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다. 18살과 25살 사이에 내 얼굴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변해갔다. 18살의 나는 늙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물어본 적도 없다. 가장 싱그러운 젊은 나를, 생애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이따금 시간의 충격이 당신을 후려치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다. 늙어간다는 것은 가혹했다. 나는 늙음이 내 얼굴에 찾아와 내 모습을 하나씩 변화시키는 것을, 이목구비가 일그러지고 두 눈은 더 커지고 시선은 더 슬픈 빛을 띠고 입모양은 더 고집스러워지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변화에 진저리 치기는커녕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의 노쇠 현상을 마치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 호기심을 품고 지켜보았다. 나는 또한 내가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과 어느 날인가 그 노쇠 현상이 다소 누그러져서 서서히 진행되리라는 것, 그 다음에는 정상 흐름으로 되돌아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랑스로 여행 갔던 17살의 나를 알았던 사람들은 2년 후 19살이 된 나를 다시 만났을 때 몹시 놀라워했다. 그 얼굴, 그 새로운 얼굴을 나는 간직했다.
그것이 나의 얼굴이었다. 물론 지금도 늙었지만 그랬어야 할 만큼은 아니다. 내 얼굴 피부는 거칠고 깊숙이 파인 주름살 투성이다. 이목구비가 섬세한 어떤 얼굴들처럼 완전히 무너지진 않고 윤곽은 남아있으나 그 윤곽을 이루는 물질들은 망가져버렸다. 지금 내 얼굴은 망가졌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15살 반이다. 메콩강을 나룻배로 건너는 길이다. 강을 건너는 동안 그 장면은 줄곧 이어진다. 내 나이 15살 반이고 그 나라에는 계절이 없으며 우리는 무덥고 단조로운 단 하나의 계절에 돈도 없고 봄 소식도 없는 지구의 긴 열사지대에 있다. 와, 첫 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에 18살에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다. 18살에 나는 이미 너무 늙었다. 이 부분이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도입부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게, 야, 내가 15세에서 18세 이 가장 반짝이는 그 청소년기의 그 내 삶이 얼마나 그 진하게 농축된 삶인지 이제부터 얘기 들어봐 라고 딱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표현이었던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15세의 삶이 있었길래 이렇게 벌써 3년 사이에 이렇게 자기 늙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도입부였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공증소에서 만나서 네. 당신의 그 쭈그러진 얼굴이 더 아름답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얀 안드레아거든요. 그 이후 16년간 함께 살게 되는 연인이자 동성애자이지만 영혼의 연인이었던 얀 안드레아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걸로 시작을 하면서 자신이 그 과거를 확 환기되는 순간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쳐요.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그게 나중에 같이 사랑하는 이제 연하의 그 남자, 네. 실제 그 남자라는 걸 어디서 힌트를 얻으셨어요? 책에 나와요? 아니,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거를 학사지만 학사 논문으로 드라스를 썼는데, 그때 전기나 연구서를 많이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강연회장인가 뭐 어떤 홀 같은 데서 마주쳐서 이 말을 듣고 이제 환기가 되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이 장면만큼은 실제 사건으로 확 환기가 되는 게. 제가 정말 여러 번 읽었지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한 번 다시 읽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 공중집회소 홀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온다. 그게 바로 실제로 자기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남자 얘기란 말이죠. 우와. 얀 앙드레아 이름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짧지만 아주 농축된 진한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부분은 현재 시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70이 된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 몇 번의 결혼, 아이들, 몇 번의 이혼, 몇 권의 책 이후 몇 해가 흘렀을 때 그가 부인과 함께 파리에 왔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그녀는 목소리에서 이미 그인 줄 알았다. 그는 말했다. 그냥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녀가 말했다. 나예요. 안녕? 그는 긴장했고 예전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리는 음성 속에서 문득 그녀는 중국 억양을 다시금 알아보았다. 그는 그녀가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이공에서 다시 만난 어머니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오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며 그녀를 생각하며 슬퍼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는 잠깐 뜸을 들인 후 이렇게 말했다. 그의 사랑은 예전과 똑같다고.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며 결코 이 사랑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녀를 사랑할 거라고. 좋다. 이게 참 너무 좋아요. 심쿵한다 정말. 왜냐면 이게 사실 그렇게 세련된 화법은 아니잖아요. 투박하고 정말 그냥 진짜인 느낌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화려한 수사가 없어서. 그 영화에서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딱 전화를 받았다가 딱 내려놓으면서 끝나잖아요. 맞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보니까
띠동갑 정도 되는 그 청년이어서 15이었고 중국 남성은 27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네. 띠동갑 맞네요. 네. 그리고 이 나이 차이도 그렇지만 이 백인 소녀가 유색 인종의 그 남자를 만난다는 거, 그 당시 문화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모든 게 다 금기가 된 그 사항들을 다 깨고 지금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잊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랑은 진심이었어라고 고백을 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아. 그 여자도 일생일대 잊지 못했지만 쌍방이었구나. 상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마지막에 깨달으면서 끝난다는 게 많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작은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연하의 남자 얘기고 맨 끝에는 그 연상의 그 중국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끝나는 구조네요. 네, 사랑 없이는 못 사랑 사는 없이 프랑스인답게. 아 진짜 그렇네요. 아, 이 쥐라스라는 이 작가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시 읽으면 또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생각해보면 중국 연인도 27살이면 그리 늙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엄청 옥죄어 살잖아요. 네. 그 세장 속의 새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와의 그 어긋난 사랑에 대한 서로가 약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어떤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결핍을 서로가 되게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숨통을 틔워주는 공간이자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구원의 어떤 일말의 희망을 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이 들어 보니까 더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세간에는 백인 소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 남자를 만나는 진짜 생존을 위한 어떤 매춘행위로 이렇게 막 폄하될 수 있었는데 이게 세월을 돌이켜 보니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나눴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설레면서 왔는데 내가 제대로 안 읽었구나. 정말 한 몇 번씩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이 소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 오늘 소설보다 더 흥미로웠던 또 작가 이야기까지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끝곡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샬렛 갱스부르의 Just Like a Woman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음사의 김민경, 유상훈 편집자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